모든 이야기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는 법입니다. 선물 포장을 막 뜯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사촌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력계 형사인 오빠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모든 문을 잠그고 지하실로 숨어. 당장. 영문도 모른 채 저는 오빠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이 떨립니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죠. 거센 빗방울이 가평에 있는 우리 별장의 유리문을 부서져라 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숫가에 자리 잡은 이 별장 안은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따뜻한 공기,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 그리고 은은한 촛불만이 방을 밝히고 있었죠. 붉은 장미 위로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병원 동료들이 결혼 생활에 대해 불평할 때마다 제가 항상 자랑하던 완벽한 남편, 민준이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끝에서 조심스럽게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제 남편 민준은 여전히 잘생겼고 지적이었으며 안경 너머의 눈빛은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5년 전과 조금도 변함이 없었죠. 저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매일 수술실의 긴장감, 소독약 냄새, 그리고 삶과 죽음의 얇은 경계선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민준의 다정함과 세심한 배려는 제 삶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민준이 먹기 좋게 썬 스테이크 접시를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잔의 와인을 따랐습니다. 붉은 와인이 촛불에 반짝이며 매혹적인 빛을 냈습니다. 그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습니다. 선물은 다음 주에나 도착할 것 같아. 하지만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선물은 없어도 괜찮아.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나한테는 당신이 가장 큰 선물이야. 제 말에 민준이 저를 깊이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셔, 여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와인으로 골랐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잔을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오크향과 과일향이 섞인 냄새가 향기로웠습니다. 하지만 잔이 입술에 닿기 직전 테이블 위에 둔 제 휴대폰이 진동하며 로맨틱한 순간을 깼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진우 오빠, 서울청 광역수사대 팀장인 사촌 오빠였습니다. 시골에 계신 가족에게 큰일이 생긴 게 아니라면 이 시간에 전화할 리 없는 사람이었죠. 그냥 무시하고 싶었지만 민준이 말했습니다. 받아봐. 고향에 무슨 응급 상황일지도 모르잖아. 형님이 이 시간에 전화하실 분이 아닌데. 그의 이해심에 감동하며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방 끊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보세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평소에 장난기 넘치던 오빠의 목소리가 아닌 다급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빗소리 사이로 오빠가 외쳤습니다. 지윤아, 내 말 잘 들어. 그 와인 절대 마시지 마.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 그리고 모든 문을 잠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와인잔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민준이랑 저녁 먹고. 진우 오빠가 죽음에 쫓기는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그 새끼는 내 남편이 아니야. 악마라고? 강민준이 내 앞으로 50억 원짜리 상해 사망 보험을 들었어. 수령이는 본인으로 해놓고 오늘 밤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그 자식 지금 불법 사채업자들한테 80억 빚을 지고 있어. 돈 때문에 너를 죽이려는 거야. 당장 숨어. 50억, 사채빚 80억, 남편이 나를 죽인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기계적으로 고개를 돌려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촛불에 비친 그 미소는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를 짚고 있는 그의 손이 보였습니다. 식탁볼을 꽉 쥔 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이 덫에 걸리기를 탐욕스럽게 기다리는 자의 떨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은 것은 고통스럽고 차가운 진실뿐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업 특성상 저는 극도의 긴장감에 익숙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의사가 1초만 당황해도 환자가 죽습니다. 지금은 제 자신이 그 환자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얼굴 근육을 풀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일부러 찡그린 표정을 지으며 와인 향을 다시 맡았습니다. 그리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디캔팅이 덜 된 것 같아. 알코올 향이 너무 튀어. 우리 와인셀러에 한 병 더 있잖아. 결혼할 때 아빠가 주셨던 10년산 빈티지. 내가 그거 가져올까? 오늘 같은 특별한 밤에는 제일 맛있는 걸 마셔야지. 민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마치 불량품을 찾는 스캐너처럼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총구가 겨눠진 한 마리 짐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차분한 표정과 자연스러운 목소리 덕분인지 그는 속아 넘어갔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다녀와. 난 음식 다시 데워놓을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젤리처럼 풀려버릴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정상인처럼 걸었습니다. 등을 돌려 지하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민준의 시선이 제 뒤통수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불과 10m밖에 안 되는 거리였지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실에 들어가자마자 묵직한 철문을 닫았습니다. 민준이 비싼 와인들을 보호하겠다며 특별히 설치했던 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문은 저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 철컥, 철컥. 3번 돌아가는 금속 소리가 제겐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제야 아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문에 기대어 바닥으로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혀끝에서부터 목구멍을 타고 온몸으로 마비 증세가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팔다리가 무거워지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식사 전에 그가 위를 보호해야 한다며 건넸던 유자차가 떠올랐습니다. 숙신일콜린, 숙신일콜린. 마취과 의사인 저는 단번에 증상을 알아차렸습니다. 기도삽관을 할 때 쓰는 강력한 급성 근육이완제입니다. 과다 복용하거나 마시면 폐가 마비되어 질식사하게 되며 체내의 흔적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걸 계획했던 겁니다. 와인은 그저 보조수단이거나 저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위장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쾅, 쾅, 쾅. 등 뒤에 문을 때리는 굉음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미치광이의 짐승 같은 으르렁거림만이 남았습니다. 지훈아, 문 열어. 왜 잠갔어? 당장 문 열라고. 제가 눈치챘다는 걸 그도 알아버린 겁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부수려는 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망치나 도끼 같은 걸 가져온 게 분명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진우 오빠의 문자였습니다. 단 한 줄. 숨어 있어. 3분 뒤 도착함. 보통 사람에게 3분은 짧은 시간이겠지만 서서히 전신이 마비되어가는 저에게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영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누워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제가 멀쩡히 살아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제가 그의 계획을 알아챘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기절할 만한 사고 현장을 조작해야만 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습니다. 고통이 제정신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남은 힘을 다 쥐어짜 내어 달려가 와인 진열장을 몸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와장창, 진열장이 무너지며 수십 병의 와인이 깨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바닥에 피처럼 흥건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깊게 그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 고통 덕분에 약 기운으로 인한 졸음이 가셨습니다. 팔에서 흐른 피가 바닥에 와인과 섞였습니다. 저는 아수라장이 된 바닥 한가운데 누웠습니다. 진열장에 깔려 미끄러진 것처럼 자세를 잡았습니다. 와인과 피의 비린내가 섞여 구역질이 났습니다. 밖에서는 죽음의 발소리처럼 문을 박살내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뜯겨 나갔습니다. 밖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엉망이 된 지하실이 드러났습니다. 골프채를 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많은 발소리, 손전등 불빛이 홍수처럼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의 끔찍한 살인 계획이 중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서 흐른 피가 붉은 와인과 섞여 끈적한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반쯤 떴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순식간에 민준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경악이 그리고 고통스러운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골프채를 떨어뜨리고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덜덜 떨면서도 저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저를 더 다치게 할까봐 겁내는 사람처럼요. 그가 울부짖었습니다. 비통함으로 가득 찬 절규였습니다. 여보, 하나님, 지윤아, 이게 무슨 일이야. 도와주세요. 제 아내 좀 살려주세요. 그의 눈물이 잘생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 생각하며 눈물을 훔쳤을 겁니다. 하지만 제 피로 물든 바닥에 누워있는 제가 느낀 건 척추를 타고 흐르는 섬뜩한 소름뿐이었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근육이완제보다 그의 가증스러운 연기가 더 끔찍했습니다. 진우 오빠가 경찰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지만 상황을 보고 총구를 내렸습니다. 현장을 본 오빠의 눈동자에서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오빠는 구급대를 부르라고 동료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구급대원들이 처치할 수 있게 잠시 물러나 주시겠습니까? 이곳에서 비명소리와 가정폭력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쉬어버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폭력이라니요. 제 아내가 와인을 가지러 내려왔다가 미끄러진 겁니다. 이 진열장이 무거운데 제가 내려오겠다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더니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말을 하며 그는 자기 가슴을 퍽퍽 내리쳤습니다. 진심으로 자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거 실을 때까지 그의 가짜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 민주는 제 옆에 앉아 차가워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미안하다며 기도문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배어나오는 식은땀을요.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죽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 50억 원의 보험금을 날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구급차는 비바람을 뚫고 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우리과 과장님이자 제 멘토이신 박 교수님이 직접 응급실로 내려오셨습니다. 제 혈액, 검사 결과를 보던 교수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비정상적인 근육이완제 수치를 발견하신 거겠죠. 하지만 교수님이 입을 떼기 전 진우 오빠가 들어와 교수님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단번에 상황을 파악하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차트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가정, 뇌낙상 사고로 인한 다발성 연조직 손상, 뇌진탕 가능성 관찰 요망. 저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한민주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제 얼굴을 닦아주고 베개를 고쳐주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교대해 주겠다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남편 역을 너무나 훌륭히 소화해냈습니다. 후배 간호사들과 동료 의사들은 그런 그를 보며 존경과 안타까움이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그의 훌륭한 연기와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차갑게 식은 제 같았습니다. 정신 차려, 이지윤, 약해지면 안 돼. 저놈이 게임을 원한다면 기꺼이 어울려주지. 하지만 결말을 쓰는 감독은 내가 될 거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멍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깨어난 것을 본 민준이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윤아, 깨어났어? 나 알아보겠어?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저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눈을 깜빡거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 세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민준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찾으려는 듯 제 눈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초점 잃은 텅 빈 눈빛을 유지했습니다. 몇 초 뒤 그의 눈동자에서 어떤 불꽃이 일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도감, 희망의 불꽃,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죄수 같았습니다. 그는 운명이 자신을 돕고 있다고 믿었겠죠. 제가 뇌진탕으로 모든 걸 잊어버렸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비비며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주 은밀한 미소였죠. 괜찮아, 여보. 기억 못해도 괜찮아. 나야, 당신 남편 민준이, 당신이 넘어져서 다쳤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곧 나을 거라고 했어.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게.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을 넘어왔습니다. 눈을 떠보니 민준은 침대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채였죠. 이 모습을 본다면 불과 몇 시간 전 저를 죽이기 위해 도끼로 문을 부수던 사람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살짝 움직이자 그가 즉시 깨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는 그의 피곤한 얼굴은 헌신적인 남편의 이미지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따르더니 온도를 확인하고 제게 건넸습니다. 물 좀 마셔. 입술이 다 말랐네. 몸은 좀 어때? 머리 많이 아파? 물을 마시며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의 말투를 계속 연기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머릿속이 하얘요. 와인 가지러 지하실에 내려갔다가 미끄러진 것만 기억나요. 그 뒤로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민준이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한없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기억해내려고 하지 마. 머리만 더 아플 거야. 가벼운 뇌진탕이니까 쉬면 다 돌아올 거야. 당신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난 충분해. 어쩜 저렇게 거짓말을 잘할까요? 저는 그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물잔을 내려놓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걱정해서 떠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가라앉지 않은 흥분과 짜릿함이었습니다. 가진 걸 다 걸고 베팅했는데 운 좋게 들키지 않은 도박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그는 약간 당황한 듯하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나 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팔의 통증을 꾹 참으며 의자에 걸려있던 그의 재킷을 뒤졌습니다. 이렇게 치밀한 놈이라면 분명 플랜 B를 준비해 두었을 테니까요. 지갑과 차키 외에 구겨진 종이 영수증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어제 낮 우리의 기념일 저녁 식사 직전에 다녀온 대형마트 영수증이었습니다. 구매 목록을 본 순간 제 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대형 박스, 테이프 1롤, 대형 비닐 포대 2장, 번개탄 3박스, 그리고 강한 수면제 처방전 내역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번개탄과 수면제, 그는 단순한 실족사만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근육이완제로 제가 죽지 않는다면 수면제를 먹이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이나 질식사로 위장할 생각이었습니다. 시신을 처리할 비닐 포대까지 준비해둔 채로요. 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 짓입니까? 그는 처음부터 저를 살려둘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겁니다. 밖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급히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구겨넣고 재킷을 제자리에 둔 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끔척을 했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 뛰었습니다. 그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짙은 담배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서서 저를 오랫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진짜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 끈적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제 귀에 대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서늘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잘 자, 내 사랑. 운이 좋았네. 하지만 행운이 두 번 찾아오진 않을 거야.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속눈썹 하나도 떨리지 않게 죽은 듯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쯤 문이 다시 열리고 제복을 입은 진우 오빠가 굳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과를 깎고 있던 민주는 오빠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형님. 오셨습니까? 진우 오빠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젯밤 사건에 대해 추가 진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비록 사고로 보이지만 절차는 밟아야 하니까요.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게 잠시 자리 좀 비켜주시죠. 민주는 주춤거리며 저와 진우 오빠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 아내가 아직 기력이 없습니다. 기억도 안 돌아왔고요. 아마 해줄 말이 없을 텐데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입니다. 오빠가 권위적인 태도로 말을 잘랐습니다. 협조 좀 해주시죠. 민주는 어쩔 수 없이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 저를 힐끗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사라지자 진우 오빠의 차가운 얼굴이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빠는 다가와 제 상처를 살폈습니다. 괜찮아? 그 미친 새끼가 또 무슨 짓 한 거 아니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난 괜찮아. 오빠, 나 아까 그 사람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봤어. 번개탄이랑 수면제. 처음부터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던 거야. 진우 오빠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철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았습니다. 민준의 채무 내역서였습니다. 숫자들을 보자 현기증이 났습니다. 명동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 80억, 암호화폐 투자 실패, 불법 온라인 도박 탕진, 시댁의 집도 이미 오래전에 담보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 자식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 지윤아, 진우 오빠가 말했습니다. 사채이자만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내 생명보험금 50억, 그게 그놈의 유일한 희망인 거야. 서류의 숫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 지난 5년의 삶이, 내 목숨이 고작 그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한 돈에 불과했다니. 왜 당장 체포하지 않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날 죽이려 했다는 거 알잖아. 오빠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살인 미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아직 없어. 네가 마실 뻔했던 잔은 이미 버려졌고 지하실 현장도 훼손됐어. 지금 체포해봐야 금방 풀려날 거야. 그러면 그놈은 더 교묘해질 거고 넌 더 위험해져. 이해했습니다. 법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빠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이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 그놈 입에서 직접 계획을 말하게 하거나 범행 현장을 덮쳐야만 해. 지금부터는 심리전이야. 지윤아, 독해져야 해. 차가운 녹음기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오빠는 제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다시 형사처럼 연기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밖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엿들으려 안달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고 가여운 기억상실증 안의 연기에 돌입했습니다. 3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호숫가의 가평 별장. 예전엔 제 꿈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 곳곳이 가짜 추억들로 가득 차 저를 괴롭혔습니다. 민주는 저를 끔찍이 챙겼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였죠.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지만 일부러 일찍 퇴근시켰습니다. 밤이 되면 오직 우리 둘만 남게 만들었죠. 제가 푹 쉴 수 있게 배려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저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제 목덜미에 닿는 그의 숨결이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매일 밤 선잠을 자며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수면복 밑단에 녹음기를 바느질에 숨겼습니다. 새벽 2시쯤 민준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상체를 일으켜 제 얼굴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번뜩이는 그의 눈빛을 실눈을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제 얼굴 위로 손을 휘젓더니 갑자기 제 목을 조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몸에 힘을 뺐습니다. 그의 손은 제 목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저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기억을 잃은 건지 아닌지.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 협탁에서 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자고 있는 제 엄지손가락을 가져다 지문으로 잠금을 풀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퇴원 전 진우 오빠와 주고받은 연락 흔적은 모두 지워둔 상태였습니다.
남겨둔 건 몸조리 잘해라 같은 평범한 안부 문자뿐이었죠. 한참을 뒤지던 그는 의심스러운 걸 발견하지 못하자 안도하며 폰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워 제 등 뒤에서 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푹 자. 곧 자유로워질 테니까. 그 속삭임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방심할 타이밍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저만의 심리전이었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도중 일부러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할 때 엄마가 주셨던 크리스털 화병 어디 있어? 어제 거실에서 본 것 같은데. 민준이 칫솔질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무슨 화병? 그거 깨진 지가 언젠데. 2년도 넘었어.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연기를 펼쳤습니다. 진짜? 왜 내 기억엔 어제 일 같지? 아, 내 머릿속이 왜 이렇게 엉망이지? 그때 민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제 머리가 정말로 망가졌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진 척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차키를 넣어두거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이름을 엉뚱하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거듭할수록 그가 가진 헛된 확신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그의 서재로 몰래 들어가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실을요. 게다가 저는 우리 침실 옷장 위에서 깜빡이는 작은 빨간 불빛도 발견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저를 감시하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겁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고 우리 둘 다 각자의 연기를 펼치는 무대였습니다. 그 다음 며칠은 느리게 재생되는 공포 영화 같았습니다. 민주는 육체적 폭력 대신 훨씬 더 잔인한 정신적 고문, 즉 가스라이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미쳐버렸다고 믿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죽음의 덫으로 걸어 들어가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엄마가 물려주신 진주 머리핀을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점심때 돌아와 보니 없어져 있었습니다. 방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죠. 저녁에 퇴근한 민준이 지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아주 차분하게 옷장 꼭대기를 가리켰습니다. 뭘 그렇게 찾아? 당신 머리핀 저기 있잖아. 위를 올려다보니 도저히 제 키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머리핀이 있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저게 왜 저기에 있지? 아침엔 분명 화장대에 뒀는데 그가 불쌍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윤아, 당신 또 기억이 뒤섞였나 봐. 오늘 아침에 당신이 직접 저기 올려뒀잖아. 거추장스럽다면서 갈수록 기억력이 나빠지니 걱정이다 정말.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실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정말 제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차키, 지갑, 심지어 제 처방약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가 물건을 숨겼다가 냉장고나 쓰레기통 같은 기괴한 곳에 두고는 제 건망증 탓으로 돌렸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저희 엄마와 통화하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아주 가련한 목소리였습니다. 장모님, 지윤이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사고 난 이후로 기억력도 나빠지고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요. 울다가 웃다가 의사 말로는 심각한 우울증 초기 증상일 수도 있대요. 혹시라도 홧김에 몹쓸 짓이라도 할까봐 너무 겁이 납니다. 주방문에 기대어 그 통화를 들으며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모두의 머릿속에 밑밥을 깔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 이상을 겪고 있는 우울증 아내라는 프레임을 짜서 훗날 제가 자살로 위장되어 죽더라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럴듯한 결말을 위해서요. 방으로 돌아와 옷장 위에 숨겨진 몰래카메라의 렌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지켜보고 있겠죠. 제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그래, 네가 그토록 드라마를 원한다면 기대 이상의 연기를 보여주지. 저는 방안을 미친 사람처럼 대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때로는 실성한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지? 나 정말 미쳐가는 건가? 민준아, 나 좀 도와줘. 눈물을 흘리면서도 곁눈질로 카메라를 살폈습니다.
어딘가에서 화면을 보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을 민준이 상상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고, 제 정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했겠죠. 하지만 그가 모르는 진실은 제가 흘린 눈물방울 하나하나가 모두 암호화된 제 디지털 일기장에 철저한 증거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광기는 가짜였지만 그를 향한 심판은 완벽한 진짜가 될 것입니다. 사채빚의 압박 때문인지 민주는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거실을 서성거렸죠. 어느 날 밤 욕실 찬장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강력한 수면제 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항상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했지만 빚쟁이들의 협박이 그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의사인 저는 그 약의 부작용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것을 무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 샤워하는 틈을 타 약병을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양과 크기가 완벽히 똑같은 비타민 B1 알약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그가 그토록 원하던 수면 효과는 전혀 없는 약이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다정한 아내처럼 그에게 따뜻한 우유를 타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이 담긴 우유였지만 이제는 복수, 독약이었죠. 우유 안에 몰래 프로세미드, 이뇨제 하나를 갈아 넣었습니다. 무색무취라 전혀 알 수 없지만 밤새 그를 화장실로 쫓아갈 약이었습니다. 민주는 고맙다며 우유를 마시고 수면제로 위장한 비타민을 삼켰습니다. 깊은 잠을 기대하며 누웠지만 효과가 있을 리 없었죠. 그날 밤부터 민주는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잠은 산산조각이 났고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왔습니다. 늘 여유롭고 젠틀하던 사업가의 모습은 사라지고 예민하고 짜증 가득한 남자가 되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서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드럽게 지시를 내렸을 텐데 수면 부족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그는 윽박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하나 제대로 못 써? 다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당장 사표 쓰고 다 꺼져. 그는 소파에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씩씩거렸습니다. 저는 겁에 질린 척 몸을 움츠렸지만 속으로는 통쾌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완벽한 남편이자 젠틀한 사업가라는 그의 가짜 가면이 드디어 부서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일 있어? 피곤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충혈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애써 화를 억눌렀습니다. 아니,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소리 질러서 미안해. 그가 관자놀이를 짚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미쳐가는 줄 알았던 아내가 뒤에서 자신의 신경을 서서히 조종하며 멘붕 직전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요. 수면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 인간은 그런 상태일 때 반드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실수하기만을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한계에 달한 민준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스페셜 우유를 마시고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잠든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늘 지문 인식과 비밀번호로 철통 보안을 유지하던 폰인데 피곤에 지친 데다 제가 완전히 미쳤다고 확신한 나머지 방심해버린 겁니다. 맞은편에서 책을 읽던 제 눈에 폰 화면이 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죽인 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번호가 저장되지 않은 파트너라는 발신자명. 내용은 짧았지만 제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오빠 많이 힘들지? 조금만 더 버텨. 그 50억 들어오면 우리 당장 하와이로 떠나자. 우리 아기랑 내가 오빠 많이 보고 싶어 해. 사랑해. 50억, 아이, 하와이.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단지 빚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숨겨둔 가정을 위해 저를 죽이려 한 겁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파트너, 민준의 회사에서 파트너로 부를 만한 여자, 영업본부장인 최수진, 젊고 예쁘고 야망이 넘치는 여자. 파티에서 그녀를 볼 때마다 저를 향해 은근한 부러움과 질투 섞인 눈빛을 보내던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화장을 연하게 해 창백하고 피곤한 얼굴을 만든 뒤 손수 싼 도시락을 들고 민준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현모양처, 코스프레였죠.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벌써 사내에 제가 미쳤다는 소문이 쫙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사장실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명치에 비수를 꽂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아있고 수진이 그의 뒤에 서서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직장 동료라기엔 너무나 은밀하고 끈적한 스킨십이었습니다. 걱정 마. 그 미친 마녀는 곧 완전히 정신 나갈 테니까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돼. 수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맹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자 두 사람은 화들짝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급히 옷깃을 여미었고 수진은 뒤로 물러서며 다시 차가운 본부장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들어갔습니다. 여보, 도시락 싸왔어. 당신 요즘 너무 말라서. 민준이 황급히 도시락을 받아들며 감동한 척 연기했습니다. 어휴, 여보, 뭘 이런 걸 다 챙겨왔어. 그냥 구내식당에서 먹어도 되는데. 저는 수진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녀가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저는 수진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일부러 소매를 걷어 올려 지하실에서 다쳤던 깊은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지만 그녀의 입가엔 미세한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를 불쌍해하기는커녕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최 본부장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제가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본부장님이 잘 좀 보살펴 주세요.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당황하며 억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당신 무슨 그런 농담을 해. 수진아, 이만 나가서 업무 봐. 수진은 방을 나가기 전 마치 저에게 도전장이라도 내미는 듯한 오만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최후의 승자가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모든 걸 빼앗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내연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최수진. 그녀가 바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진우 오빠에게 부탁해 짙게 썬팅된 렌터카를 빌려 민준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아침, 민준은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다며 거짓말을 하고 멋지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녀오라며 웃어 보이고는 곧바로 골목에 세워둔 렌터카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이 아닌 청담동의 최고급 프라이빗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임산부복을 입고 배를 감싼 채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배가 부른 걸 보니 임신사 5개월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제가 우리의 5주년 결혼기념일 이벤트를 준비하며 행복해할 때 그는 상간녀와 아이를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수진을 부축하더니 그녀의 부른 배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의 얼굴에 번진 환한 미소. 저와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벅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벙거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그들의 대화가 들리는 구석자리에 앉아 녹음기를 켰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짓거리 언제까지 해야 돼, 오빠? 아기 태동이 시작됐어. 우리 아기 아빠 없이 키우기 싫어.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냐고. 민준이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그 마녀는 이미 반쯤 미쳐 있어. 작은 사고 하나면 끝이야. 그 50억 보험금 받자마자 바로 떠날 거야. 하와이로 갈 비행기 표랑 비자도 이미 다 알아봤어. 조심해. 그 여자 사촌 오빠가 강력계 형사라며 신경 쓸 거 없어. 민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두가 그 여자를 미치광이로 알고 있어. 정신병자가 자살했다는데 누가 의심하겠어. 다 우리를 위해서야.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고. 넌 몸조리나 잘해. 더러운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염산처럼 제 심장을 녹여버렸습니다. 그가 말한 더러운 일, 그게 바로 내 목숨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스크 속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처지가, 그리고 저런 악마 같은 인간을 아버지로 부르게 될 저 불쌍한 뱃속의 아이가 가엾어서였습니다. 이 녹음기, 이것이 그를 감옥으로 보낼 급행 티켓이 될 것입니다. 카페를 빠져나오며 가슴을 짓누르던 묵직한 돌덩이가 분노의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수진의 임신 사실은 제 안에 남은 미련마저 깡그리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순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민주는 곧 이성을 잃고 조급해질 것이고 반드시 빈틈을 보일 테니까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틀 뒤 민준이 회의가 길어져 밤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여보, 혼자 있으니까 문 꼭 잠그고 밥 제때 챙겨 먹어. 나 너무 늦을지 모르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그 가증스러운 걱정에 탈을 쓴 목소리. 하지만 제 직감은 그의 외도가 아니라 집안에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별장으로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향수 냄새도 곰팡이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냄새, 가스 냄새였습니다. 마취과 의사로서 제 후각은 매우 예민합니다.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냄새는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평소 환기를 위해 항상 조금 열어두던 창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그 틈새마저 투명 테이프로 꼼꼼하게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민주는 출근하기 전 가스 밸브를 열어둔 채 불은 붙이지 않았던 겁니다. 온 집안에 가스가 꽉 차도록 방치한 거죠. 제가 퇴근해서 무심코 전등 스위치를 켜거나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주방 전체가 대형 폭발을 일으켰을 겁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스 밸브를 재빨리 잠그고 창문에 테이프를 미친 듯이 뜯어냈습니다. 모든 문을 활짝 열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그 악마는 저를 죽일 수만 있다면 이 커다란 별장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도 서슴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밤 11시, 민준이 술 냄새를 풍기며 귀가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주방 쪽을 힐끗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당혹감과 실망감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태연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와? 아까 집에 오니까 주방에 가스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창문 다 열어놓고 기사님 불렀지. 밸브가 헐거워졌대. 일찍 발견해서 천만다행이었어. 민준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가스레인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봐. 내일 당장 새 걸로 바꿀게. 그의 눈동자엔 감출 수 없는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암살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으니까요. 계단을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계속 연기해봐.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연이은 실패의 민주는 완전히 평정심을 잃어갔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명동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 당장 돈을 갚으라며 살해,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스 누출 사건 후 3일 뒤 그는 또 다른 함정을 팠습니다. 주말 저녁 유난히 상냥하게 굴던 그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장미꽃잎과 에센셜 오일 향까지 피워두었습니다. 요즘 당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반신욕 좀 하면서 긴장 좀 풀어. 그럼 잠도 잘 올 거야. 그 갑작스러운 친절은 스신의 입맞춤처럼 느껴졌습니다. 향기로운 욕조를 내려다보았지만 본능이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저는 해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당신 진짜 다정하다. 그는 제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는 밑에서 책을 읽겠다며 욕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가운 주머니에서 작은 전압 테스터기 테스트푼을 꺼냈습니다. 가스 다음엔 전기일 것 같았거든요. 테스터기 끝을 조심스럽게 욕조물에 담갔습니다. 삐. 기계가 요란한 경고음을 내며 빨간 불빛을 번쩍였습니다.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 쳤습니다. 물에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온수기에 접지선을 몰래 잘라냈거나 노출된 전선을 욕조 물에 연결해 두었겠죠. 제가 발을 담그는 순간 감전되어 즉사했을 겁니다. 저는 곧바로 폰을 꺼내 경고음이 울리는 테스터기와 욕조를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물을 다 빼버린 후 고무 슬리퍼를 신고 샤워기 물만 틀어 대충 씻었습니다. 30분 후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1층으로 내려가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민준이 제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제 비명 소리만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벌써 다 씻었어?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닦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근데 온수기 고장 났나봐.
물에서 자꾸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느낌이 들어서 무서워서 욕조엔 못 들어갔어. 전선이 벗겨졌나봐. 내일 수리기사님 좀 불러줘. 큰일 날 뻔했어. 민주는 저를 귀신이라도 본 듯 쳐다보았습니다. 제 운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건지 아니면 눈치가 너무 빠른 건지 혼란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깃든 절망과 공포를 보며 저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래, 낡아서 그런가 보네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제 무덤을 깊게 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채업자가 통보한 기한이 닥쳤습니다. 진우 오빠가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3일 안에 이자라도 갚지 않으면 팔다리를 하나씩 자르겠다는 협박 문자가 민준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타깃은 제 명의로 된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제 소유였던 그 집을 두고 그는 갑자기 거대한 사업 투자가 필요하다며 밑밥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강남 아파트. 말이야, 그걸 당장 처분해서 사업 자금으로 쓰면 내가 1년 안에 2배로 불려서 더 큰 평수로 사줄게. 딱 한 번만 나 믿어줘. 그는 제 손을 잡고 절실한 표정으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믿지. 근데 어떻게? 그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친정엄마가 시골 은행 금고에 넣어두셨거든. 게다가 엄마 지금 노인회에서 단체로 해외여행 가셨잖아. 다음 주나 되어야 오시는데? 민주는 허탈한 표정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알아? 아니면 우리가 내려가서 찾아올까? 비밀번호 매달 바꾸시잖아. 그리고 금고 열쇠 엄마가 들고 가셨어. 저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준이 이를 뿌듯 갈았습니다. 당장 돈이 급한데 다음 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죠. 저는 그가 제 인감을 훔쳐 부동산 위임장, 스페셜 파워 오브 아터니를 위조할 거라 예상하고 진우 오빠의 지인인 변호사에게 부탁해 선수쳤습니다. 그 강남 아파트를 이미 친정엄마 명의로 조건부 증여, deed of donation 해버린 겁니다. 동시에 민준과 공동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에 대해 동결 신청 가처분도 해두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그는 제 재산의 손끝 하나 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제가 여전히 자신을 맹신하는 바보 같은 아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민주는 이성을 잃고 날뛰었습니다. 전화통에 대고 은행원에게 쌍욕을 퍼부으며 서재의 물건들을 다 집어 던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허브티를 마시며 그가 발악하는 소리를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감상했습니다. 그를 위한 탈출구는 이제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이 폭풍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제게 찾아온 작은 행운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열린 맞춤과 학술 대회를 억지로라도 참석했는데 휴식 시간에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윤아, 너 맞지? 뒤돌아보니 대학 동기 도진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과대였고 저를 남몰래 짝사랑했던 똑똑한 친구였죠. 그는 몰라보게 늠름하고 멋있어져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의 법의학 부검의가 되어 있더군요.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홀린 듯 제 끔찍한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도진은 묵묵히 들어주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윤아, 네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순 없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해. 내가 무조건 도울게. 그는 법의학자답게 범죄자들이 흔히 쓰는 신종 독극물과 살인 수법들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지식은 민준의 계획을 방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도진의 등장은 제 숨막히는 현실 속에 불어온 한 줄기 신선한 바람이었습니다. 민준의 역겨운 가짜 다정함과 대비되는 온전히 진실된 위로였죠. 아직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여유는 없었지만 세상에 아직 좋은 남자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이웃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시골에 계신 엄마에게서 울음기 섞인 전화가 왔습니다. 지윤아, 강서방이 전화해서 막 우는 거야. 네가 바람이 났다고. 게다가 미쳐가지고 그 강남 집을 팔아서 내연남한테 주려 한다고. 이게 다 무슨 소리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민주는 저를 물리적으로 죽이려는 걸 넘어 제 평판까지 시궁창으로 쳐박고 있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모든 잘못이 바람나고 미쳐버린 아내의 탓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내 늙은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다니. 저는 숨을 고르고 엄마에게 침착하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엄마, 그 인간 사채빚 80억 졌어. 어떻게든 내 돈 뺏으려고 생쇼를 하는 거야. 나 아주 멀쩡하니까 그 자식 말 절대 믿지 마. 당분간은 속아 넘어간 척만 해줘. 전화를 끊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가 한 짓은 제 투지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미친 아내 연기를 유지하면서 저는 민준의 몰락을 가속화할 증거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서재에 설치해둔 몰카 영상에는 그의 추악한 밑바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불쌍한 남편 행세를 하더니 서재문만 닫으면 사채업자들에게 쌍욕을 퍼부으며 발악을 했죠. 기다리라고 했잖아. 마누라가 집 팔면 바로 갚을 거라고. 한 번만 더 회사로 찾아와서 깽판 치면 다 죽여버릴 줄 알아. 그의 절규는 제 녹음기와 카메라에 완벽하게 박제되었습니다. 민준의 시간은 이미 모래시계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명동 사채업자들이 그의 회사 로비에 빨간 페인트를 뿌리고 계란을 투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가 마지막 발악을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하얀 백합을 한 다발 들고 귀가했습니다. 하얀 백합은 장례식 꽃이 아닙니까? 여보, 우리 요즘 둘 다 너무 예민해져 있잖아. 이번 주말에 강원도 평창으로 바람 쐬러 가자. 조용한 독채 풀빌라 예약해놨어. 평창의 외딴 숲속 별장. 인적 드문 곳. 안개가 짙게 깔리는 벼랑 끝.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거기서 절 밀어버리거나 목을 졸라 실족사로 위장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우 오빠와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거절하면 그는 이 집 안에서 또 다른 끔찍한 짓을 벌일 것입니다. 차라리 그를 따라가서 제가 쳐둔 덫으로 그를 끌어들여야만 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요즘 너무 답답했어. 당신 준비 다 됐으면 가자. 민준의 얼굴에 악마 같은 화색이 돌았습니다. 완벽해.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그가 욕실로 들어간 사이 저는 다급하게 진우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끼 물었어. 강원도 평창 풀빌라. 내일 밤이야. 진우 오빠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무 위험해. 진짜 괜찮겠어?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응, 이 방법밖에 없어. 그날 밤 저는 캐리어에 가장 예쁜 옷들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옷들 밑에는 제 목숨을 지켜줄 무기들을 숨겼습니다. 구급함에는 메스를 하나 몰래 찔러 넣었고 립스틱으로 위장된 소형 녹음기도 챙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단추 크기만 한 초소형 GPS 추적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입을 재킷 밑단에 단단히 꿰매 넣었습니다. 저는 휴가를 가는 게 아닙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날 평창으로 향하는 산길은 짙은 안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운전대를 꽉 쥔 채 수시로 백미러로 저를 살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아찔하게 내려다 보이는 낭떠러지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서 날 던질 작정인가? 별장은 숲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휴대폰 신호조차 희미하게 잡혔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기에 완벽한 밀실. 저녁이 되자 그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스테이크를 굽고 와인을 따랐습니다. 추운데 와인 한 잔 마시고 몸 좀 녹여.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실에서의 기억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잠시 뒤를 돈 사이 저는 와인을 무릎 위에 냅킨에 몽땅 쏟아버리고는 마신 척 연기했습니다. 너무 맛있다. 우리 이런 여유 너무 오랜만이네. 민주는 흡족해하며 우리의 옛 추억을 꺼내며 다정한 남편 연기에 클라이맥스를 찍고 있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만찬을 베푸는 사형 집행인처럼요. 내가 그동안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지윤아, 약속할게. 이번 여행 끝나면 다 바뀔 거야. 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가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 바뀌겠지. 네가 감방에 처박힐 테니까. 저는 그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로 했습니다. 여보, 사실 내가 요즘 너무 우울하고 불길해서. 오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서 유언장을 미리 써뒀어.
그 순간 민준의 손이 굳었고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뭐? 왜 그런 걸? 저는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만약을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내 아파트랑 예금, 그리고 생명보험금 50억까지 전부 친정엄마한테 넘어가도록 해놨어. 우리는 아직 애도 없고 당신은 사업하니까 당신 살 길은 있잖아. 쨍그랑. 민준이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추락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러그 위로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장난해?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순진하게 되물었습니다. 장난이라니? 어차피 내 돈이잖아. 이미 공증까지 다 마쳤어. 월요일 아침이면 법적 효력이 발생해. 민주는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제가 죽어봤자 자신에게는 단 한 푼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러니 그 전에 바로 오늘 밤 저를 완벽한 사고사로 위장해 죽여야만 한다는 것을요. 저녁 식사 후 초조해진 민주는 발코니를 들락거리며 줄담배를 피웠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마저 이 핏빛 살인극의 조연이 되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침실에 앉아 GPS 추적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진우 오빠가 폭우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까봐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저는 재킷 소매 안에 수술용 메스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밤 11시, 민준이 검은 우비를 입고 가죽 장갑을 낀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일말의 다정함이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광기 어린 살기뿐. 지윤아, 발코니로 잠깐 나와봐. 비 그쳤어. 공기가 참 좋네. 창밖에는 여전히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뻔뻔하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응, 나갈게. 저는 재킷을 입으며 립스틱, 녹음기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발코니로 나가자 차가운 빗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코니 밖은 새까만 절벽이었고 성인 허리 높이의 얇은 유리 난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바닥은 비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민준이 유리 난간에 기대어 어둠 속에 악마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불렀고 저는 2미터쯤 거리를 두고 멈춰 섰습니다. 그가 빙긋 웃으며 두 팔을 벌려 저를 안으려는 듯 다가왔습니다. 지윤아, 나도 좋게 끝내고 싶었어. 근데 네가 날 구석으로 몰았잖아. 넌 너무 똑똑하고 독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소매 속 메스를 꽉 쥐고 물었습니다. 그만 미친 척해. 그가 짐승처럼 포효하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너 다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죽어. 슬로모션처럼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저를 밀쳐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는 것. 하지만 저는 호락호락하게 당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우 오빠에게 특훈으로 배운 호신술이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목에 닿기 직전 저는 몸을 낮추며 옆으로 빙글 회전했습니다. 휙! 젖먹던 힘까지 다해 달려들었던 민주는 제가 피하자 빗물에 미끄러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튕겨나갔습니다. 쾅! 그는 유리 난간의 정면으로 처박혔습니다. 유리에 쩍하고 거대한 금이 같고 그의 상체가 절벽 밖으로 아슬아슬하게 넘어갈 뻔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검은 낭떠러지를 본 그의 얼굴이 공포로 질렸습니다. 제가 뒤로 물러서자 간신히 중심을 잡은 그가 도끼 품은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사냥용 잭나이프를 꺼냈습니다. 이 시발년아, 죽여버릴 거야. 그가 칼을 치켜들고 다시 돌진하려 했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해둔 필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주사기 하나. 멈춰. 한 발짝만 더 오면 이거 내 목에 꽂아버릴 거야. 이 안에 든 게 뭔지 알아? 의사의 손에 들린 정체불명의 주사기. 마취과 의사의 남편인 그는 제가 다루는 약물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데? 그가 칼을 든 채 멈칫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악마처럼 차갑게 웃었습니다. 신경독. 아주 얕게 긁히기만 해도 3초 안에 전신이 마비돼 숨도 못 쉬고 근육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을 느끼면서 아주 서서히 죽게 될 거야. 네가 내 유자차에 탔던 근육이 완제보다 100배는 더 고통스러워. 한번 맞아볼래? 제 말은 그의 가장 큰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칼을 쥔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그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주사기를 겨눈 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늦었어, 민준아. 네가 날 밀쳐내려던 순간 돌아올 다리는 끊어졌어.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 주사기 안에는 그냥 생리식염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완벽한 블러핑이었죠. 하지만 이 짧은 틈을 타 그의 자백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대체 왜? 제가 소리쳤습니다. 녹음기에 똑똑히 담기도록. 지난 5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죽이려 한 거야? 민준이 난간에 기대 헉헉대더니 갑자기 미친놈처럼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왜냐고? 돈이 필요하니까. 명동 사채업자들한테 진 빚이 80억이야. 내 알량한 의사 월급으로 그 빚을 어떻게 갚아? 그럼 수진이는? 제가 물었습니다. 나보다 그 여자랑 내 아이가 더 소중했어? 그래, 그가 악을 썼습니다. 수진이는 나한테 아이를 줬어. 네가 못 준 아이를, 내 가족을 위해선 돈이 필요해. 넌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진작에 곱게 죽어줬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었잖아. 그의 입술을 타고 나오는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꽂혔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저 인간은 나를 1초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했다는 거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래, 네가 죽어야 내가 50억을 받고 완벽한 자유를 얻으니까. 씨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원하던 것을 모두 얻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진실을 말해줘서. 이제 내 그 더러운 돈 안고 지옥으로 꺼져. 너무나도 차분한 저의 태도에 그가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너, 나 속인 거지? 그의 눈에 두려움이 가시고 다시 살기가 돌았습니다. 진짜. 독이었으면 진작에 찔렀겠지. 이 독한 년. 죽어. 그가 칼을 번쩍 치켜들고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저는 피할 틈도 없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푹, 살이 뚫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몸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눈앞에 누군가 등대처럼 서 있었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몸을 던져 제 대신 칼을 맞은 것입니다. 도진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도진아, 제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지는 그를 부축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진의 등장에 민준이 넋이 나간 듯 얼어붙은 그 순간, 아래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발코니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경찰이다. 무기 버리고 엎드려. 확성기를 통한 쩌렁쩌렁한 경고방송. 동시에 민준의 이마와 가슴팍에 경찰 스나이퍼들의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수십 개 꽂혔습니다. 민준은 부들부들 떨며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저를 죽이려 그가 파놓은 이 완벽한 밀실이 도리어 그를 올가매는 완벽한 감옥이 된 것입니다. 진우 오빠가 권총을 든 광수대 팀원들과 함께 발코니 문을 부수고 뛰어들어와 민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도진의 상처를 지혈하며 울먹였습니다. 나 괜찮아.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도진이 피를 흘리면서도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꺼이 칼을 맞은 친구와 돈 때문에 저를 칼로 찔러 죽이려 한 남편. 두 남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비되었습니다. 진우 오빠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구급차 대기시켜놨어. 도진씨 데리고 내려가. 그리고 우전적으로 앉아있는 민준의 머리통을 툭 치며 차갑게 조롱했습니다. 내 계획이 성공할 줄 알았냐? 내 그 훌륭한 파트너 최수진 본부장. 방금 인천공항에서 하와이행 비행기 타려다 출국 금지 걸려서 긴급 체포됐다. 근데 걔가 어떻게 진술한 줄 아냐? 이 모든 살인 계획은 강민준 네가 혼자 꾸민 거라고 다 불더라. 마지막 동아줄이라 믿었던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며 애지중지했던 내연녀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민준은 짐승처럼 오열하며 절규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넌 진 거야, 강민준. 내 추악한 탐욕이 너를 파멸시킨 거야.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그를 뒤로하고 저는 도진을 부축해 발코니를 빠져나왔습니다. 폭풍우가 서서히 그치고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난 것입니다. 강민준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잘나가는 사업가, 아내인 대학병원 의사 상해 사망보험금 50억 노리고 엽기적 살인, 미수, 뉴스는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동정하는 사람도 욕하는 사람도 있었죠.
제 삶은 한동안 대중의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민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제가 근무하는 병원 로비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드러누워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우리 착한 아들이 저 독사 같은 년한테 속은 거야. 아이고 내 새끼. 시동생은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켜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병원 보안요원들을 대동하고 군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피해자 이지윤입니다. 강민준은 제 생명보험금 50억을 노리고 치밀한 계획하에 저를 3차례나 살해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모두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1분이라도 더 행패를 부린다면 당신들 모두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그 단호한 일갈의 로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시댁 식구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감방에 들어간 민주는 죗값을 덜어보려 조현병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쇼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법의학자인 도진의 냉철한 분석과 진단서 분석으로 그의 의료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민준과 수지는 서로가 주동자라며 헐뜯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창 발코니에서 녹음한 파일이 법정에 올려 퍼지는 순간 그들의 모든 발악은 끝이 났습니다. 내 목숨보다 돈이 중요해. 네가 죽어야 내가 50억을 받아. 재판부는 강민준에게 징역 20년, 공범 최수진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침내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민준의 몰락과 함께 그의 집안도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화병이 난 시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시동생 역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가평의 별장과 강남 아파트를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아주 작은 일부를 민준의 어머니 병원비로 익명 기부했습니다. 도진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묻더군요. 나 자신을 위해서야.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안에 그들을 향한 증오와 분노의 찌꺼기를 남겨두고 싶지 않거든. 그래야 진짜로 자유로워지니까. 저는 조용한 동네에 작고 아늑한 아파트를 얻어 새 출발을 했습니다. 병원은 잠시 휴직하고 1년 동안 국경 없는 의사회의 지원에 해외 오지로 의료 봉사를 떠났습니다. 상처받은 제 영혼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도진은 저와 함께 가려 했지만 저는 아직 홀로 설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상처가 아물 때까지 묵묵히 한국에서 기다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며 저는 제 안에 남아있던 상처가 다른 이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과 마음의 흉터는 서서히 아물어갔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 교도소에 수감된 민준에게서 면회 요청 편지가 왔습니다.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꼭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망설였지만 이 지독한 챕터를 영원히 닫아버리기 위해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나타난 그는 과거의 젠틀한 강민준이 아니었습니다. 폭삭 늙어 백발이 성성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초라한 죄수번호뿐이었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가 미쳤었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민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내 이지윤은 그날 밤 가평 별장 지하실에서 이미 죽었어. 남은 형기 동안 스스로를 위해 반성하며 살아. 우리의 인연은 이걸로 영원히 끝이야. 저는 그가 오열하는 소리를 뒤로 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병원에 복귀해 마취과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저를 훨씬 더 단단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진은 언제나 제 곁을 지켰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무리하게 다가오지도 않은 채 든든한 나무처럼 서 있어 주었죠. 어느 봄날 그가 예쁜 꽃이 핀 작은 선인장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너랑 꼭 닮은 선인장이야.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기어이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냈잖아.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에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저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카모마일 티를 마시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책을 읽고 있는 도진이 앉아 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도 거창한 서약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존중과 깊은 사랑만이 우리를 묶어주고 있죠. 가끔 과거의 그 끔찍했던 밤이 떠오르곤 하지만 더 이상 두렵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옥 같았던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 제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의 평화가 얼마나 눈부신 것인지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도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제가 부르자 그가 책에서 눈을 떼고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응, 왜? 아니야, 그냥. 오늘 차가 참 맛있어서 저도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는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작고 포근한 나의 진짜 집.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저는 이제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소감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짜릿하고 숨막히는 복수극이 흥미로우셨다면 리자의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